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평화를 염원하는 각국 정부들의 이 노력이 전쟁의 확산 위기를 간신히 좀 붙들고 있습니다. 잘만 해결된다면 올 연말에 정말 행복한 랠리 기대할 수 있겠다 싶다가도 또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 치솟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불안한 마음도 한가득입니다. 오늘도 한번 세 분께 조언을 구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달리 말하면 외국인들이 드디어 들어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분쟁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닌데도 오늘 그래도 장이 괜찮았네요, 꽤. 네, 뭐 사라진 건 아니고 계속 전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약간 멈칫하고 최근에 또 원바닥 대비해서 한 50% 이상 올랐던 뭐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좀 멈칫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이제 대형 테크주 쪽에서 좀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었고,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에서 조금 힘이 좀 좋았었어요. 근데 장 초반 그러다가 이제 10시 정도가 지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국인이 당일 기준으로 3천억 이상의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 물론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최근 날짜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계속 셀 코리아였잖아요. 한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을 매수했고, 4천억 중에서 3천억 정도가 삼성전자고요. 한 1,200억 정도가 하이닉스였는데, 뭐 삼성전자 주가 탄력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절대 종가 기준으로 13만 원 떠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어떤 상승 랠리를 좀 붙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 조금 이따 다시 체크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약간 월요일 날이었죠. 에코프로의 금요일 날, 왜 실적을 굳이 금요일 날 장 마치고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잠정치를.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 관점에서는 약간 뭐 액티브하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워낙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겠다는 어떤 반등의 시그널도 같이 보여줬지 않나, 그리 봤습니다. 오늘 장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부장님? 저는 뭐 지금은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이 200일선을 이탈을 한 상태라서 여기를 좀 올라서야지. 왜냐면 지난번 저점에는 이제 200일선 지지하고 반등을 해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3% 이상의 반등이 이제 어제 종가 대비해서 나와야지 회복이 되는 거라서 시장 반등은 할 때는 급반등 나올 거라 좀 보고 있고, 어제 미국장을 가만히 보시면은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올랐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국채 금리는 물론 올랐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시장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구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일제 쇼커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제가 LG 엔솔이 올라가기 바로 전날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기관 쪽에서 2차전 구매도 더 많이 쳐가지고 이번 2차 많이 밟아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바로 그 다음날 2차전지 종목들이 급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LG 엔솔 실적 보니까 이거 빨리 쇼커버를 쳐야겠구나, 쇼커버를 부를 수 있겠구나, 이런 반응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보면은 전쟁이 터진 시점에서 보면은 국제 수익률이 또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미국 채권에 좀 과매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과매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다른 자금이 다 달러로 나가면서 환율이 튀어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의 하락을 더 불러일으켰는데, 공교롭게도 전쟁이 딱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이 터지면서 안전자나 선호 현상이 벌어졌고,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 채권으로의 매수세가 들어갔는데 마침 과매도 상태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헤지 펀드 쪽에서 미 달러 채권에 대한 쇼커버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을 하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이게 조금 장기화 조짐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유가도 좀 자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도 다시 올라갔지만은, 이러므로써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는 금리를 한 번 정도는 인상하는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럼 11월 달 금리 인사는 없겠구나, 올해 금리 인사 끝났겠구나 하면서 시장 전체적인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국내 시장도 이제 주요 시가총액 큰 종목들부터 해서 주요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시장의 바닥 시그널이 드디어 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 시그널이 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외국인들이 왜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앞서 부장님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일단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좀 보시게 되면 17거래일 만에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두 종목만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매수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정한 구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어제 미국장이 올라간 것도 사실은 우리 두 대표님들, 부장님하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은 외부 변수거든요. 바이든의
중동 방문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좀 잠잠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네. 상당 부분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이 좀 나아졌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훈풍이 좀 나아졌었고 막상 이렇게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어떤 종목군들을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 눈에서는 가장 시장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HBM이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물량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어찌됐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수가 좀 밀리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그렇죠. 어떤 이제 소수 종목들도 들어와든 네. 지구권에서는 그러니까 지수를 좀 상승을 시켜야 되는 스토리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라줘야 되는 타이밍에서 올라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와 더불어서 중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혼투스로 좀 마감이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제 내일 또 주요 경제 지표들 발표 예정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은 좀 관망세로 좀 오후가 좀 마무리가 됐고 홍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괜찮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빅테크주 관련해가지고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빠르게 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탄산 리튬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바닥권이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좀 움직였던 부분들 어찌됐든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탄탄하게 조금 받쳐줬다라는 부분들은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뭔가 힌트를 좀 만들어낸 하루가 아니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 문제는 좀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밤에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이런 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글쎄요. 모르겠죠. 네. 대통령이 갈 때는 원래 주변 정리 끝나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현재 방문해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거기 네. 아마 이스라엘 주재 내 미국 대사관에서 그리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18일 정도라고 18일 당장 이제 내일 모레를 말하는 건데 네. 이런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문해서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그쪽 이스라엘 주요 사람들을 만나겠지만은 사실 방문의 큰 목적은 네. 이제 중재에 대한 역할이거든요. 중재에 대한 역할이 되는 거고 이제 주변국한테 어떻게 보면 민간인의 이제 보호 차원에서 보호 물품도 좀 전달하는 이슈도 있고 국제적 유엔 안보리에도 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재 역할이지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 간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정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다자간 이 중재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약간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켜줬다. 그렇게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이슈 자체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올라도 아까 마찬가지 외국인이 9월 6일 이후에 4천억을 사도 네. 그냥 샀는 값다 정도지 이제 계속적으로 다시 그렇죠. 이어질 거에 대한 불신도 좀 있는 거고 네. 올 하이닉스가 13만 원까지 올라와도 이 힘으로 바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갈 거에 대한 캐쳐 마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의 일단 그러니까 쪽 방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약간 액션적인 관점. 네, 그래서 결론은 나지 않을 그런 관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밑작업 끝내고 가는 거다.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원래 회장님이 움직일 때 참모진이 밑자리 그렇죠. 네. 깔고 가는 거죠. 네. 역시 교수님.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군 투입하겠다 이거 엄포를 놓고 아직까지는 그냥 대기 상태인 거고요. 지금 하마스는 인질 200명 정도를 지금 잡아놓고 협상을 또 할 여지를 좀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보면은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 한 6천 명 정도를 협상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시나이 반도 쪽으로 밀어내고 거기를 점령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게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네. 그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언제도 터져도 터질 만한 그런 전쟁이었다 볼 수 있겠고 터질 게 터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우디랑 이스라엘 간의 수교를 이제 미국이 중재를 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대로 이제 수교 되도록 놔둬버리면 본인들의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은 터질 만한 게 터지는 것 같고 지금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스라엘도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그 유가에 관련돼서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처럼 네. 좀 어떻게든 인플레를 잡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참에 가자지구를 다 점령하자는 의도를 가지고서 일부러 그런 게 의도한 게 아니냐라는 것도 있어서 좀 저는 여러 가지 뭐 음모설들이 많은 거라 보고 예측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전면전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의지는 분명히 미국에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계하러 간 것 같고요. 이거는 18일 이후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상으로도 좀 어쨌든 길은 열려졌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모른다고 하고 다 말하기가 오늘 컨셉인가요? 다들 말씀을 잘하시는데 이 문제는 네. 이게 다자간 노력이 어찌됐든 지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만약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유가가 올라간 거나 아니면 이제 중동 쪽에서 리스크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재선 자체가 좀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사우디 빈살만도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빈살만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같은 이제 종교권 안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과 이제 어찌됐든 뭐 수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한 방안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아마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의 여러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 싸움 자체의 확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껄끄러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실마리로 좀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되면 그 전후로 해서 시장에 대한 스토리들은 굉장히 안정권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채권금리. 그다음에 이제 유가에 대한 흐름들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문제를 걱정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유가 때문인 거잖아요. 지금 유가가 소폭 내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80달러대 중반입니다. 아직도 뭐 방향성이 뭐 상방이다 하방이다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미국도 지금 뭐 채굴량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유가가 뭐 좀 튀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유가 움직임을 보면은 시장이 이길 수 있는 게 급등이라고 하면 유가는 뭐 하루에 두 자릿수도 올라가는 게 유가인데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모든 전제가 확전만 되지 않으면 유가 움직임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전 여부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망이 있어서 지금 쉽게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정말 확정이 될지, 그 뭐 이란이 개입을 하고 또 이제 시리아가 같이 헤즈볼라가 또 전쟁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확정만 되지 않으면 유가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인플레 상승과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서 튀어 올라갈 것이고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이제 독립국가 이제 하나의 이제 국가로 있지 않을 때 옛날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독일로부터 많이 이제 학대를 받고 그게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영국 쪽에 일부 땅을 사면서 이제 국가를 만들었고요. 영국이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 그 팔레스타인 사는 지역의 일부를 전체 10분의 1 정도의 땅을 내주면서 거기를 나라를 만들어 준 게 점점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되면 지금이 된 거고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자체가 1993년에 이제 이스라엘 라빈 총리랑 그 피에로 아라파트 의장이랑 그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3자 그런 평화협정 맺었던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선 거고요. 당시에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인데 그게 이루어진 장소가 그 데이비드 캠프로 해가지고 이번에 한미일 정상이 모였던 그 장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라빈 총리랑 그 피에로 의장이랑 이제 노벨상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유엔에서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옵저버 국가로 설정하면서 이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랑 이스라엘 수교를 맺어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존재감이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정말 좀 풀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되게 미묘한 게 많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예측보다도 지금 이제 그 바이든 정부라든가 이제 이스라엘 간 팔레스타인 간에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를 결과를 지켜보는 쪽으로 보시는 게 그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확전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을 잘 믿지를 않으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기도 하고 이번 사태 때문에 또 러시아하고 중국이 오히려 좀 숨통이 트였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막 이쪽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조금 더 그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걱정하는 이유는 뭐 이제 앞서 이제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채 금리는 지금 계속 이 와중에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지금 4.7%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이슈가 사실은 이 안전자산 선호를 불러일으키면서 어느 정도는 미국 국채 이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네, 조금 그렇죠. 기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4.8% 넘어가게 되면 또 16년 만에 최고 수준 다시 또 돌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국채 금리 상황 어떻게 와 있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아까 이수환 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진 것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좋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네.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으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이제 4.6까지 떨어졌던 거고 지금 반등하는 거는 다시 이제 뭐 시장적 불확실성에 따른 국채 매도에 대한 가격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제 약간 마진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는 9월달에 10월달에 재료는 좀 약하지만은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9월달 CPI를 놓고 보면 사실은 절반 이상의 저는 꺾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헤드라인 CPI가 3.7 정도에서 거의 그대로 그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나쁜데 뭐 월간 MOM 기준이라든지 연준이 생각하는 고는 CPI 같은 경우는 4.7, 4.3, 4.1로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는 거고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이 유가라는 건 대부분이 WTI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유 선물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선물이 올라가면 현물도 따라갑니다. 근데 선물은 현물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같이 보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사실 미국이 지난주에 물가 지표 발표하고 나서 패드워치에 반영된 11월 1일 날 금리 인상 확률이라든지 약간 내려갔어요. 90%에서 80% 중반 내려갔고 그리고 지금 국채 금리의 반응 자체가 아직 임계치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도 이제 기준점은 갖고 있는데 WTI 기준으로 유가는 만약에 90달러 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지 시장 관점에서는 불안함이 올라가는 거고 국채 금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7%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갑자기 시장에서 9월달에 정시 밀릴 때 최고 피크가 4.85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8대로 올라간다는 건 여전히 패드워치 확률은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그건 확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열려오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데 패드워치 확률 자체는 떨어지지 않고 또 11월 1일 날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두 가지를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유가도 마찬가지. 유가도 여기서 8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 안심권. 지금 80한 6, 7달러 가지고 이거를 바이든 간다고 뭐 끝났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뭔가 결론을 짓기보다는 이 작은 미세한 변화를 계속 보시면서 약간 조심스러운 반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11월에 동결을 했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좀 공포스럽긴 하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방산주들이 그렇게 길을 펴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오늘 뭐 방산 홍보 메시지까지 전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방산주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폴란드 쪽에 뭐 정권 교체랑 이슈가 맞물려 있다 하던데. 뭐 그 뉴스 뭐 그런 거 저도 방산 좀 이렇게 그 최근에 이제 그 전쟁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좀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작은 이제 뭐 석유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게 움직이고요. 방산 쪽에서는 뭐 퍼스텍이라든가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지 뭐 큰 종목들은 이제 폴란드 수주 기대감이 있는 쪽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 지금 여당이 지금 선거에서 열세가 좀 일어나면서 뭐 수주 방산 수주 뭐 좀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논의가 있어서 지금 폴란드 관련 그러니까 폴란드 쪽에서 수주의 기대감 높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장이 회복되긴 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될 그 흐름인 거냐 아니면은 또 반짝 있고 또 출렁출렁 거리는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아마 투자자분들이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견해십니까? 거기에 일단은 이 방산 관련 섹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요. 일단은 뭐 바이든 도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이터가 혼자 환호성을 질렀다가 또 그 다음에 20분 뒤에 20분 30분 뒤에 또 로이터와 싸우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상당 부분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을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줬었는데 일단은 뭐 기대하고 있는 날짜는 18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바이든이 도착을 해가지고 과연 이제 어떠한 행보를 좀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국의 정부들이 어떠한 발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오늘 내일도 물론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시장이 좀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시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앞서서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해드리긴 했지만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 성장주들 움직임들.
내일 중국의 3대 경기 지표가 나온다면서요. 뭐 소매 판매, 네. 뭐 고정 자산 투자, 산업 생산 이런 지표가 나온다는데 소매 판매 이거 잘 나오는 거 우리한테도 좀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을까요? 네. 중국 지표를 놓고 보면 중국은 실제적으로 지난 8월 지표부터 어느 정도 반등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발표된 중국의 이제 제조업 지표부터 다시 50선으로 좀 다가서는 모습이고, 지난주에 중국이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역시는 이제 수출도 마이너스고 수입도 마이너스긴 합니다만은 수출과 수입의 감소폭이 좀 줄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이제 중국이 3대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가 발표되는데, 지금 가장 중국 GDP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소매 판매예요. 네. 소매 판매인데 한 4% 수준으로 조금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 돼. 미국은 소매 판매가 보통 2에서 3% 정도가 나오면 연간 기준 잘 나왔다는 거고, 중국은 2, 3년 전 코로나 이전으로 생각하게 되면 보통 두 자릿수 찍어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중국의 주요 지표가 한 자릿수라는 건 상당히 여전히 부진한데, 이제 지표의 하락 각도가 조금 둔하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제 한편으로 이번 발표 같은 경우는 아마 국경절 연휴의 주요 지표가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표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국경절 연휴가 9월 말부터 10월 초순이었잖아요. 근데 네. 내일 발표되는 건 9월 지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후반부에 데이터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9월 달 지표와 10월 달 지표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동을 보지 않나 그런 시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이것 자체가 글로벌 증시나 우리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중국이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MLF 동결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무려 만기 연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150조 정도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금요일 LPR 금리를 발표하게 되는데 네. 지금 거의 3.45% 정도 됩니다. 기준 금리가 LPR 1년물짜리가. 근데 거의 지난번에는 10bp 정도를 한번 인하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을 통한 직접 지원 정책인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약발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국 지표가 좋아지는데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드릴까 싶어서 여쭤본 건데,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자체는, 왜냐하면 중국 관련 섹터에 대한 어떤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질 않거든요.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 꺼낸 김에 네. 아까 방산주 제가 좀 끼어들라 할까 안 끼어들었는데 왜 안 가냐, 이걸 지금 경주마에서 어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예, 어제도 안 갔으니까요. 예. 근데 왜 가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전쟁이란 테마에 맞물려서 많이 가지 않나. 폴란드는 마담 뚜를 한 거예요. 네.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개 역할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폴란드는 직접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개입은 돼 있지만 중간 오파상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K2 전차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가 1차 수준은 다 들어갔습니다. 추가 발주가 안 나오는 건데 네. 원래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산자고 자금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기가 이게 또 뭐 아시겠지만 전차라는 게 납품하면 쭉쭉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센티멘탈제이즘과 폴란드 2차 수주 지연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좀 눌려 있다 보는 거고, 제가 중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전쟁 난 지역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잖아요. 예. 그럼 육해공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는 사실 공군력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뭐 저희 생각입니다. 영해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공이죠. 네. 전투기로 날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잘해야 미국처럼 이제 항공모함을 통해 가지고 멀리서 원거리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래식 무기라든지 전차 같은 전차라보다는 포거터거든요. 물론 옛날에 LIG가 약간 그쪽으로 중동 쪽으로 납품 이론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중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는 중간 역할을 한 오파상이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테마성으로 뭐 풍산 같은 바로 탄피 납품하는 이런 쪽으로만 조금 단발적인 반등이 나왔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지금 장이 연말까지 뭐 이렇게 좀 산타 랠리가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이 중동 전쟁 이슈만 없었으면은 랠리가 나왔을 네. 법도 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월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산타 랠리가 이제 10월에 바닥을 찍고 오는 게 여느 때도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또 모건 스탠리에서 보니까 뭐 S&P가 한 10% 정도 빠진 상태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연말에? 저는 공교롭게도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장 바닥을 잡는 이런 희한한 과정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너무 네. 타이밍이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국채 수익률이 이제 최근에 뭐 올라갈 때는 10년물이 뭐 4.8을 넘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그 금리 발작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걸 FOMC 이후에 내년도 금리 인상이 6월 달에는 6월 달만 해도 4번 정도 예상했다가 2번으로 줄어드니까 거의 크래시 형태로 전 섹터가 다 빠지는 그런 일어났고요. 네. 자꾸 이제 저한테 2차 전종목도 많이 빠졌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른 종목도 빠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비슷하게 빠진 게 고점 대비 반토막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건 시장에 빠진 거예요. 시장에 빠진 거. 그리고 어제 그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중에 뭐 5%까지 빠졌다가 뭐 그 하마스랑 뭐 아까 평화 그 휴전 얘기 잠깐 나오니까 갑자기 급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이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은 시장의 반등이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인하 같은 경우도 2번으로 예상을 검토표에는 있지만은 최근에 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는 한 3번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뭐 이번에 이제 금리가 튀어 올라가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은 사이클 끝났고 그 모든 시그널이 11월 달에 금리가 동결되고 그러면 연말에는 이제 12월 5일날 이제 미국의 연방 정부 셧다운 이슈도 마무리가 되면서 12월 달에는 시장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상반기가 될지 아니면 하반기가 될지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의 이 여부가 시장의 반등이 어떤 랠리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면은 저는 지금 이 10월 달은 9월 달에 금리 쇼크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바닥을 잡고 그리고 이제 11월과 12월 달에는 시장의 반등 모멘텀들이 나타날 거라 보는데 그런 그 공교롭게 이 전쟁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연말까지 흐름이 어떨 것인지를 계속 예상해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 빅테크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상할 때 일단은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3분기에 이어서 더 좋아지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쪽으로 예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미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 부분들을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좀 보시게 되면 3, 4분기 실적 별로 안 좋거든요. 뭐 그나마 이제 3분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인데 이게 지금 오늘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향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설령 나빠진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나빠질 자리가 없다라고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앞서 큰 질문했었을 때 올해 연말까지 시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그쪽에서 찾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바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V자 반등까지는 아니겠지만 10월 달 말까지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소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10월 30일과 이제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FOMC 그 기점을 통해 가지고 시장은 U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해외의 빅테크들 주들도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애플이 조금 다소 안 좋았어요. 맞아요.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쪽에서 생각보다 판매량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 화웨이 물량에 의해서 점유율 자체가 좀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 부분들은 중국 내 소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소매 판매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좀 중국 소매 판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서부터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서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시장 핵심이에요.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지만 그리고 해소가 돼야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이든에 달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실하게 조금 전략들을 좀 세우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이 부분들이 좀 클리어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시장 부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훈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판까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지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겁니까 반도체 쪽에? 뭐 계속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엔비디아 쪽에 선수권까지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4세대 HBM3, 5세대 HBM3E까지도 하이닉스 선 주문이 폭주한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테슬라가 한 달 전에 D1이라는 도조 컴퓨터, 슈퍼컴퓨터 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엔비디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쪽으로 선수금을 보낼 정도야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 주 아마 아까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기타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뭘 포커스를 맞추냐 하면 11월 달 중순에 예정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가기 전에 아마 많은 컨콜에서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의 AI에 대한 관련된 코멘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분위기 보고 있는 MS 같은 경우도 AMD랑 협력을 해서 자체 이제 쉽게 말해서 애플도 마찬가지고 외국 글로벌 기업들은 갖고 있는데 삼성이 갖고 있지 못한 게 하나 있는 게 자체 AP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삼성은 이제 다시 그걸 AP를 엑시노스 시리즈로 준비한다 그러고 그걸 아마 이번 주 테크데이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실제로 뭐냐면 애플도 자체 AI 칩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테슬라도 테슬라 기본 도조 컴퓨터가 있는 거고 아마존 AW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회사에 나오냐면 단순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세 개 글로벌 회사가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만 받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AI가 들어올 수 있는 풀이 늘어지는 거잖아요. 많아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좀 많이 환호했지 않나 보는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산 거고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AI 관련 반도체를 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따져 본다면 이 AI 호재가 뭐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우리 반도체 투자를 한다면은 뭐 어느 쪽을 더 공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다시 7만 전자 앞에 두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건 순식간인데 오르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 뭐 앞서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부장도 있잖아요. 대형주, 소부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생각이 하이닉스십니까? 두 분도? 이게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이게 샘플 공급을 했다라는 뉴스로 바뀌면서 확실히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기술력이 지금 독보적으로 좀 튀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변동성도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놓고 봤었을 때 하이닉스에 대한 오늘 신고가 갱신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HBM 시장 내에서 하이닉스가 보여줄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퍼포먼스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태그를 하셔야 된다, 태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태기를 하고요. 하이닉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해, 우리가 언제부터 하이닉스에 뒤쳐졌어, 우리가 기술력을 한번 뽐내보겠어. 현재 지금 우리 들고 있는 현금량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뭔가 투자를 하겠어 아니면 기술 개발을 하겠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 흐름들은 또 삼성전자가 추로 좀 기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관련된 시그널들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반도체 섹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7만 5천 정도 반응 나오면은 그 고객들한테 매도 의견 낼 생각입니다. 매도 의견을 내신다고요? 비중 줄이라고 그럴 생각이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13만 원 넘어서 한번 14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간다 해주면은 올라갈 때는 그 좀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릴 생각인데. 그 지금 HBM 쪽의 모멘텀을 갖고선 지금 좀 특히 하이닉스가 대장이에요. 사실은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택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 택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심도 보면은 삼성전자 조정 받을 때 하이닉스가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확실히 HBM의 그런 모멘텀이 강했는데 우리 코너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도 투자하고 HBM 관련주 투자할 건 뭘 하겠냐 했을 때는 그거 할 바에 그냥 엔비디아 사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려왔거든요. 그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 쪽에 특히 이제 그 HBM이라든가 이런 AI 서버에 관련된 발주가 지금 실적 추정을 해보면은 내년 1분기랑 2분기가 피크아웃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HBM 관련 종목들 주가 밀린 게 그걸 반영했다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낸드 값이 이제 8에서 13% 정도 이제 4분기 때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그 트랜스포스에서 나오면서 오늘 종목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의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라서 그게 만약에 예상보다 이어지지 않다고 하면은 이런 랠리가 내년도까지 강하게 갈 수 있느냐 여기 좀 의문이 있고 제가 이제 하이닉스보다 이제 삼성전자 쪽에 우려하는
부분이 이 파운드리 쪽이에요. 제가 그래서 단기라든가 중기로는 괜찮지만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만전자 갔을 때 당시가 올라갔을 때가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의 상승이 더 컸거든요. 예. 물론 동학개미 이런 운동이 벌어진 게 있었지만은 지금 내년도 2024년부터 이제 아예 그 인텔이랑 삼성전자가 2나노 경쟁을 벌어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후년 같은 경우는 그 인텔에서 1.8나노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도 지금 그 파운드리가 시작이 될 것이고 특히 최근에 그 IBM이 일본 반도체 제조 기업 그 스타트업이 그 라피더스를 굉장히 지원하는 걸 하고 있고요. 이 라피더스 기업이 그 일본의 8개의 대기업이 같이 합작으로 만든 기업인데 요게 소니라든가 도요타, 덴소, 키옥시아, NTT, NEC, 소프트뱅크, 미쓰비시 이런 총 한 8개 기업들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 물론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그 미국 IBM이 기술을 전수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지금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미국, 일본, 독일에서 합작으로 지금 지금 그 라피더스를 좀 키우고 있거든요. 향후에 이제 당장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아마 2030년도에 2나노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향후에 그 파운드리의 판도가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그 TSMC가 80% 정도, 삼성전자가 20%의 파운드리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더 점유율이 올라갔고 삼성전자가 지금 점유율이 11%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일본이 향후에 들어오고 미국도 인텔이 파운드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 상승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이 밸류에이션에 제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뭐 삼성전자 영업이 뭐 23조인가 뭐 그 정도까지 예상하지만은 예. 실적은 사상 최대로 갱신이 어렵고 밸류에이션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 투자하는 게 맞냐라고 그런 생각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그 오늘도 SK 하이닉스 이 선수금 이슈 때문에 기관에서 바이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에 들어와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예전처럼 이걸 계속 사모으고 몇 년이고 가져가는 전략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내년도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말고 뭐 다른 반도체 쪽에서는 뭐 오히려 하이닉스가 그나마 날 것 같고요. 예. 이쪽보다는 좀 더 상승 여력이 높은 섹터를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갤럭시 S24를 내년 1월에 이제 조기에 내놓겠다. 원래 한 2월 정도에 나오는 거를. 네. 그 이유가 지난 3분기 실적 호조의 배경이 스마트폰 덕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스마트폰을 좀 조기에 출시를 해서 많이 팔아서 반도체 업황을 좀 개선하는데 활용을 해보자 이런 기획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주가를 봐야 될 부분인지 어떻게 그게 될지. 이제 삼성전자 투자의 캐치 마크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앞으로 경기 전망도 어렵고 불황할 때는 사업 비즈니스 자체가 심플해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반도체 부분에 나오는 게 가장 큰 아킬레스예요. 나쁠 때는 아킬레스고 네.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이제 MT 사업부, 지금은 이제 MX 사업부겠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쪽이 있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냐면 CAGR이라고 해서 연평균 글로벌 스마트폰 전체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성장세에 꺾였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애플과의 경쟁,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될 것 같지는 않고 삼성전자가 예년보다 이 스마트폰의 출시 시기를 조금씩 앞당기는 거는 아무래도 선점 효과를 좀 보는 거죠. 보통 1월 달에 빨리 출시할 때는 연초에 열리는 CS, MWC를 가기 전에 네. CES에서 선보이고 바로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왜 자꾸 제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말하냐면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하이닉스는 무조건 기술력 이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업 구조가 지금처럼 장이 불안하고 내년도 경기도 부정적일 때는 심플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투자가 관점에서는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봐야 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파운드리로 봐야 되나? 이렇게 보면은 투자의 관점이 되게 모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BM 관련 이슈가 나올 때도 최근에 물론 시장에서 나왔던 일부 노이즈를 뺀다 하더라도 주가는 엔비디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는 바로 일단 하이닉스로 소팅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이 아마 제가 아까 잠깐 투자분들 오해하실까-봐 너무 단명하고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것 중에 그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관계가 심플한 쪽으로 자금이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봤습니다. 네, 항상 하 대표님 좀 세게 말씀하시는 편인데 들어보면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요. 길게 설명을 못 여쭤보는 게 항상 죄송한 마음인데 시청자분들도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쪽에도 희망적인 소식이 항상 들립니다. 리튬 가격이 3거래일 만에 3거래일 연속? 3일 연속으로 네.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리튬 그러니까 선물이 8거래 연속 상승 나왔고요. 선물은 8거래. 네, 8거래 연속 네. 상승 나왔고 그 현물은 이제 선물 그 연휴 이후에 좀 횡보했다가 좀 보게 되는데 그 리튬이 선물에 현물이 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선물이 더 높고 현물이 좀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선물이 가격이 더 낮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이제 최근에 그래서 상장 이후로 탄산유투 가격이 상한가가 나오고 지금 8거래 연속 반등 나오면서 오늘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어제도 미국에서 리튬 관련이 좀 올랐고 오늘 중국에서도 뭐 그 텐치리 그 간폭 리튬, 텐치 리튬 이런 리튬 종목들이 폭등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네. 국내 주식도 뭐 워낙 많이 빠졌던 리튬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이 뭐 상한가도 나오고 그 어제 뭐 한국전력TV에서 말씀드렸던 그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12%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리튬 가격이 바닥이면 2차 전지 종목도 바닥입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이면 양극재 판가도 바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2차 전지 종목이 바닥에 나왔다는 건 시장의 바닥이랑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물론 연이 쇼크로 인해서 뭐 에코프로 그룹주가 장중 5%가 빠졌지만은 평화협정 얘기 나오면서 들어 올렸지만은 다 이게 쇼커버를 빨리 하려고 지금 다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이 더 빠지지 않고 한다면은 4분기 때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되겠죠. 뭐 5에서 네. 10%대 영업이익 나올 것 같고. 지금 증권사들이 양극재 업체들 목표 주가를 낮춰잡은 배경에 이제 리튬 가격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한다면 말씀대로 4분기 실적 개선의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청자 푸른하늘님께서 탄산 리튬 가격은 올라가도 수산화 리튬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수산화리튬 가격이 올라가죠. 그거야 그래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탄산리튬을 가공을 해서 수산화리튬을 만드는 거니까 그거에 이제 시차를 두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 탄산리튬 가격이랑 수산화리튬 가격이 실시간으로 같이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산화리튬 가격이 그게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거든요. 네. 그 거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그 에코프로 아까 2차 전지 종목들이 현재 이제 그 뭐 에코프로 BM 이제 목표 주가 많이 내려간 거는 네. 주가 빠지면 원래 목표 주가 내리고요. 주가 올라가면은 의견이 뭐 홀드라든가 매도라도 같이 올라가는 게 보통 통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 빠지니까 내렸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주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다음 리포트 쓸 때 다시 목표 주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너무 목표 주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이제 목표 주가 낼 때는 보통 1년 정도 이렇게 그 최근에 실적 동향이라든가 추정치를 가지고 내는데 저희가 이제 그 최소 2025년, 2026년까지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한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왕선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 일정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그 바인딩 계약으로 인해서 같이 증설하는 일정들이 대부분 2024년도, 2025년도에 증설이 되는 것들이 맞춰져 있고요. 미국의 IRA법 자체가 배터리 그 부품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그리고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는 외국 우려단체에 생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세액 공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지금 국내 배터리 K배터리랑 그 소재 업체들이 잘 되어 있고 그게 이제 2024년도부터 해서 2025년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2025년도, 2026년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확정된 거거든요. 네.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은 지금의 이런 노이즈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인 분기 연이 쇼크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저런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요. 최근에 계속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있을 때 살 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상당히 수익으로 가고 그게 이제 보답으로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셀 업체들은 그 미국 IRA 보조금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양극재 업체들은 아직은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양극재 업체들은 직접 받지는 않죠. 네, 배터리 셀 업체들이 AFP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그 FTA 조달국이라든가 FTA 체결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 그런 이제 광물을 조달된 광물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준비가 이제 양극재 업체들한테 돼 있는 거고 양극재 업체들의 투자 매력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네. 투자자본 이익률 ROIC가 높다는 것이고요. 네. 보통 이제 3천억을 투자하게 되면은 이게 매출이 1조 정도로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 7.7%였거든요. 네. 7에서 8%를 영업이익 정상 영업이익률을 본다고 하면은 3천억을 투입하게 되면은 1조 매출이니까 대략 한 700억에서 80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본 이익률이 73%에서 27% 정도가 나오게 되죠. 예. 굉장히 높은 거고요. 소재 업체에서 가장 높고 이게 낮은 게 배터리 셀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바인딩 계약이라는 그런 그 소재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양극재만 바인딩 계약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화재 위험이 항상 있거든요.
배터리 그 화재가 나게 되면은 그게 완성차랑 배터리 네. 업체랑 같이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타버리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재 업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매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IC가 높은 이 투자자본 이익률 높은 기업이 가장 높은 게 양극재고요. 그다음에 전해. 쪽에서는 괜찮은 기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극재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쪽은 투자 매력이 없는 게 이 ROIC가 너무 낮아요. 네. 다만 이제 그 나노 신소재라는 기업이 이런 그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의외로 ROIC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매력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지어서 소재별로 구분지어서 단순히 영업이익률이 좀 한 자릿수라 해서 그 이익률이 낮다는 게 아니라 이 ROIC를 잘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실적 추정치가 전분기 대비 감소로 나와가지고 부진할 거란 예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스코 홀딩스. 예, 뭐 그렇습니다. 뭐 동일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좀 핵심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2차원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보다는 일단은 뭐 철강 쪽에서에 대한 악재 부분들도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포스코 관련 그룹주들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좀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철강 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2차원지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현재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2차원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철강 쪽 같은 경우가 영향을 좀 미쳐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정말 그러니까 관련된 섹터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자체도 빠졌던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뭐 지금은 전혀 그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2차원지 섹터로 일단은 시장에서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그렇게 이제 픽스가 돼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들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앞서서 2차원지 관련된 스토리들 많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포스코도 그러한 맹점으로 그러한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잠깐 올바른 그런 이제 투자 관점이 아닌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굉장히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포스코 그룹주들만 담은 ETF까지 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포스코 그룹주들 전망이 전반적으로 밝다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박죠? 네. 네. 아마 한투에서 이제 포스코 전문 ETF를 만들는데 국내 보면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SK 이제 대기업 전용 ETF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네. 포스코 그룹이 5번째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뭐 11월 달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 6개 종목을 기존 전체 ETF의 한 90% 이상을 이제 소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각 25%, 75%를 담당하고 기타 이제 남아 있는 상장 3개 회사를 20%를 채우는 건데 이제 물론 운용사에서 보통 ETF를 출시할 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장 이게 앞으로 뭐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조금 전에 우리 최영동 대표님께서 실적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포스코도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투자 포인트는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도 가만히 보면 포스코 쪽이 작년 전분기 대비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전체 여전히 절반 이상의 실적 자체가 철강 산업인데 철강 산업은 스프레드 개선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이제 뭐 수요 둔화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다 똑같아요. 포스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시장은 이쳐도 참 이게 없는 게 리튬 가격이 내려가는 게 장기적으로 내려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5월 고점 이후부터. 예. 근데 주가는 이제 그 변동성이 아직 익스포저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지금의 리튬 가격 톤당 중국 그 탄산 리튬의 가격은 2년 전 가격보다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거의 많이 올랐다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내려가 있는 거고 그게 시장 관점에서도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실적보다는 향후의 수직 계열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당장 50만 원대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수급이 이제 확산되면은 빨리빨리 올라갈 건데 네. 빨리빨리 가지 않는다고 기업의 비즈니스가 틀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번 실적 시점 배터리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장 이 보름 넘게 이어진 외국인들의 이탈이 다행히 멈췄습니다. 벌어진 한미 금리 차, 또 반도체 수요 부진 같은 것들이 원인으로 그동안 거론돼 왔죠. 달리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즈음에는 강력한 외국인들의 유입이 기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를 조금씩 준비해 가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